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학수입니다. 우선 유서 깊은 도산 아카데미 이 강연에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구자관 이사장님 그리고 애기에타 리더십 윤은기 학장님 그리고 또 김철균 원장님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신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된 한마디로 환갑이 되는 해입니다. 원래 보통 이제 에, 식민지가 독립을 하면 바로 그때부터 대개 식민모국과 식민지 독립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20년이 걸립니다. 45년에 종전이 되고 수교하기,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한일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이웃 관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지금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그리고 또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을사 보호조약을 체결한 지 120년이 되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한번 잘 곱씹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조망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가 여러 가지 이 전환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복합 대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 대전환기에 한국과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이 관계를 설정해야 할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한일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이 2020년대서부터 시작한 탈냉전 시대가 끝난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시작인데, 굉장히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존중이라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그리고 세계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이제 들어가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의 현주소 60년이 흐른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왜 그러면 한일 협력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건전하고 안정한 설린 관계로서의 한일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선 우리가 한일 간에는 60년 동안 사실 한 6번 정도, 뭐 카운트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2012년 이전까지의 한일 관계의 위기는 대개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대부분 과거사와 관련돼서 일어났고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 악화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이 시대를 겪으면서 60년 동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역사화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수교가 안 돼, 국교 정상화가 안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거사에 대한 한일 간의 깊은 인식 차이.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뭐냐? 1910년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제 병합한 그리고 이제 식민화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한일 간에 아주 극도로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 무효였다는 것입니다. 원천 무효였다는 생각이고, 일본은 당시의 국제법에 의해서 타당하고, 그리고 적법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의 입장은 불법 부당, 일본 측의 입장은 정당 합법. 이러한 극심한 차이를 14년 동안 7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외교적 타협을 했고, 그래서 65년에 국교가 정상화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교 정상화할 때 기본조약과 4개의 주요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에는 상당한 외교적 타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둘러싸고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지난 6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많은 뭐 위기까지 간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냥 분쟁에서 그걸 또 해결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시시포스의 신호처럼 한일 관계는 가다가 멈추다가 가다가 멈추다 하면서 우상향해서 2012년까지 왔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화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신뢰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리고 그러한 과거사를 둘러싼 문제들은 전부 감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다 보니까 반일 감정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고 일본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혐한 여론이 상당히 뿌리 깊은 그런 상황을 연출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는 사실 지난 60년 동안 좋은 얘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2년 전서부터 1인당 GDP 면에서 일본은 우리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 출발점은 뭐냐면 저는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무상 3억, 유상 2억, 뱅클론 3억에서 8억 불을 10년에 걸쳐서 일본으로서 받고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소양강댐도 만들고 포스코도 만들고 그러면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우리 시장에 들어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우리 경제 발전이 이제 테이크오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좋은 굿 스토리가 많은데 전혀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교과서에 그런 걸 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우리 신라면이 세계를 제패하지만 그 라면 일본에서 들여온 겁니다. 그 일본에서 라면을 들여올 때 그 스토리를 아시면 상당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뭐냐면 그때 우리가 이제 60년대 이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싼 값에 좋은 대용 식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라면을 들여오자 해가지고 갔는데 일본 회사들이 줄 리가 없죠 그 기술을. 근데 어느 한 회사에서 어, 그 기술을 준다고 하면서 그 사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건 일본 식민지배 35년에 대한 내 개인적인 마음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나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제일 라면의 정수는 뭐냐면 수프 만드는 겁니다. 수프 만드는 기술을 이 실무자들이 안 알려주는 겁니다. 뭐 여러 개 뭐 여러 시도를 했지만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체념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장이 편지 하나를 주면서 교육해서 보라고 했더니 그게 수프 제조하는 비법이었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라면을 들여와서 사실 60년대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당시 라면 10원이었죠. 라면 10원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 에,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지금 라면 수출 대국이 한국입니다. 이런 것들은 굿스토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전혀 우리 사회에서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고 이사장님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로 비슷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일 간에는 굉장한 어, 것과 다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은 반도고 그리고 왕조 국가였고 유교를 전통으로 해서 살아왔고 일본은 섬 그래서 섬나라의 특징이 있고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일본 독자의 문화와 그리고 중국의 소위 책봉 체제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일 간에 상당한 차이를 누적시켜 온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한국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한일 간의 양국 국민의 인식의 차이를 가져왔고 그런 것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오해, 무지, 편견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린 10년 동안, 2012년에서 22년 동안 소통과 대화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더욱 악화되고 그것이 악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는요, 옆에 있다 보니까 굉장한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뭐 우리의 기준은 타도 일본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빠른 템포로 저는 발전했다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적 선린 관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쟁보다는 서로 이 선의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윈윈해가는 그런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양국의 정치권에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현상이 강했습니다만 좌파 민족주의 그리고 일본은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한 우파 민족주의 이것이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호 오해가 쌓였고 객관적인 시각을 상대방에 대해서 갖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확대적으로 생산되고 상호 관심과 연구는 저조해집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근무를 한 게 83에서 85년 연수를 하고 86년에서 89년 3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일본이 가장 경제적으로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때 대개 보면 우리나라에서 약한 4만 명 정도 일본에 유학을 가고 했는데 지금 한 2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절반 정도 줄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에 한류붐을 타고 이제 일본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유학 오려는 그 경향이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호 관심과 연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편향된 시각이 조장되고 여론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상호 이해와 인식, 기대, 신뢰의 갭은 많이 지금 확대됐고 그런 것이 결국은 한일 관계의 저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호 호감도가 굉장히 후퇴를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호감도를 1978년부터
총리 내각부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그걸 쭉 추적을 해보면 처음에 30%대 초반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장 높았던 게 2009년에 63%입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 거의 비슷하게 하다 2012년부터 이제 뚝 떨어져서 30%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9년 가면 20%대 후반까지 떨어집니다. 그만큼 상호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일 관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더더욱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인 대응,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을 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일 양국이 전부 현재와 미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중 위기가 수시로 닥쳐오는 그런 세계인데 한국과 일본은 그런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등한시하고 그렇게 되면서 자꾸 악순환이 고착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상과 청구권, 불법 점령과 식민지 이게 결국은 1965년 당시 봉합한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것 등 현안을 통해서 변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과거사는 65년에는 정당 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인화 회장이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일시적으로 유감스러운 시기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 인식을 표명하고 그냥 국교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에 이제 교과서 파동,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대신들,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장관들이 외국 발언을 하면 당시 나카스네 정부 때였습니다만 후지오 문부상이 이제 해임이 되고 오쿠노 국토교통상이 이제 사임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과 이제 아시아에 대한 과거사 인식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83년에 전두환 대통령 방일, 그리고 90년에 노태우 대통령 방일, 이때 천황 만찬사를 통해서 과거사 인식이 표명이 됐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1995년 종전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당시 사회당 출신 총리였던 무라야마 도메이치 총리가 성명, 그러니까 무라야마 선언을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어, 이 담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진전된 것은 2010년에 2010년은 일제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일본은 민주당 정부였는데 이간 나오토 총리가 보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사죄와 반성을 표현해서 상당히 우리한테는 좋은 인상을 주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훨씬 많이 인용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간나오토 총리 담화 2010년께 훨씬 한국만을 대상으로 했고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일본이 병합을 해서 큰 피해를 안겨줬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훨씬 우리한테는 좋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독일의 이제 반성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밀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의 게토에 가서 홀로코스트의 이제 희생자들을 추념하면서 무릎을 꿇고 반성을 한 그러한 저걸 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거는 식민 통치고
독일이 한 거는 전쟁 중에 600만 명의 유태인과 동부의 집시 또는 불만 세력을 집단 학살한 것에 대한 반성이었지. 독일도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늦게 반성을 합니다. 지금의 나미비아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사실 그게 옛날에 독일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단 살해죄,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처음 등장한 게 바로 독일이 지금의 나미비아 식민 통치를 할 때 했는데 그걸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제 반성하는 것을 독일이 사제 반성하는 것과 그냥 평면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만 그건 있습니다. 역사 화해를 위해서 피해자가 정말 마음을 담은 사죄와 반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독일의 접근은 충분히 일본으로서도 그것을 참조해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일본 총리가 이 3.1절이라든지 뭐 이럴 때 예, 그 희생자들이 뭐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그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든지 이러면 저는 한일 간의 역사화에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1년 반 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이두 기관이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 9월 초쯤 이제 합동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갈 것이냐의 내용에 그런 것들을 좀 포함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잃어버린 10년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개의 과거사 현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동원 문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직 뭐 완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통해서 좀 물꼬를 텄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가 있는데 그 합의가 문재인 정부 때 그 핵심인 화이티유 재단을 해산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제가 일본에 근무했던 1980년대에는요 매일 야근입니다.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했습니다. 일요일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왜? 과거 사연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한일이 협력을 통해서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대부분 해결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내 제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그거는 3세 법적주의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가 1990년대 초에 체결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제4한일 한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한 원폭 피해자, 약 3만 명의 원폭 피해자가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때 주로 이제 경상남도 합천에서 많이 그쪽에 이제 가셨는데 그 원폭 피해자 문제도 일본이 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국인에게도 이제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결이 됐고, 뭐 등등 문화재 반환도 65년에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문화재 반환 협정에서 왔고, 민간의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장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수의 문화재를 비딩을 통해서 다 들여오고 있고, 일본에서 또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그, 일본의 가마쿠라라고 하는, 거기 가면 큰 대불이 있죠. 그 가마쿠라 막부의 수도였던 셈인데, 거기에 한 그 주지 스님이 한국 불상을 그대로 반환했습니다. 그분은 개요대학교 교수인데, 그 스님을 하면서 자비로 불상을 반환했습니다. 왜 우익들이 그거 방해할까봐 조용히 해서 다 끝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례도 있고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복합 대전환이라는 건 크게 경제사회적인 변환과 대외 국제정치적인 변화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경제사회적 전환 가운데는 4차 산업혁명, 지금 뭐 아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AI가 나왔듯이 인공지능과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로봇, 드론, 5G, 6G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고 국제 정치에서는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 문제는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빼고는 전 세계 전 지역이 인구가 이 출산율이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터지는 시한폭탄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차이나 피크 설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 인구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지금 뭐 전에는 지구 온난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구 비등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워밍에서 글로벌 보일링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녹색 에너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2000년에서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이 팬데믹은요,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동물에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수공통 바이러스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강하고, 자주,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연관이 되면서 우리 국제 경제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정치적으로는 미중 전략 대결이 심화되는데 결국은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저하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데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남은 단계는 ICBM의 실사, 실제 테스트만 남아 있고요. 대개 ICBM 10기 보유하고 있고 핵탄두로는 50개는 핵탄두로 보유하고 있고 40개는 핵탄두화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90개고요. 참고로 한 170개, 80개 이게 인도 파키스탄 수준입니다. 북한의 목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만 의존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후 경제와 안보를 의존해왔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이것을 만든 미국이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에서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동맹국이건 적국이건 관세로 해서 무역 적자 줄이고 제조업 미국에 되돌려오고 그리고 방위비 늘려서 자체 방위하라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소위 교란의 축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또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게 바로 복합 대전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건 불확실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what is certain is uncertainty라고 하는 hyper uncertainty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든 겁니다. 이럴 때에는 모든 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유연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resilience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 그런 탓이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분야, 영역 간에 깊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융합점 접근 우리 저 윤은기 회장님이 아주 실제 기업들이나 사회에 여러 분야에서 그런 융합, 통합, 통섭 이런 것의 필요성을 많이 강연하고 계신데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초불안정합니다.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세기까지 세계 정보의 축적량의 몇 배가 25년 동안
21세기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초변동성입니다. 다양한 복합 위기가 닥쳐옵니다. 검은 백조, 블랙스완,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걸 의미하고요. 회색 코뿔소라는 건 대강 예견 가능한 위기를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위기들이 수시로 닥쳐오고 그런 와중에 공조하는 세력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한일 관계 현상은 아까도 대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까지는 순탄하게 발전해왔고 제가 주일대사라는 게 2011년에서 13년 꼭 경계에서 2년간 주일대사를 했습니다만 1년간은 최고고 1년간은 최악의 그 대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최고라고 했던 거는 어디를 가나 제가 2년 동안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거기 가서 지사도 만나고 강연도 하고 대학생들하고 토론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거기 민당 간부들하고도 만나고 런 일을 했습니다만 전반 1년은 정말로 아주 대우를 많이 받고 평가를 받았는데 후반은 정말 가서 어려운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2022년 이후에 회복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2012년 기준에 한 80% 내지 90%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60주년인데 이걸 계기로 해서 100%를 넘어서 110, 120 앞으로 나가야겠죠. 크게 네 개의 그 단층이 한일 관계는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과거 사연화, 또 하나는 독도 문제. 근데 독도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제로섬 게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 일본이 독도를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영토를 확실하게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해결, 예를 들면 중재라든지 국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만 철저히 잘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차분하게 하다가 일본이 도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우리가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절대로 독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충돌입니다. 중국을 보는 눈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국이고 중국 시장은 지금은 이제 조금 변화했습니다만 예전에 한 7, 8년 전만 해도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 합한 게 중국 시장보다 작았습니다. 그런 사유로 중국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 다른 것을 대화와 소통으로 이해시키면 되는데 관계가 나쁘니까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본이 한국을 중국의 이 궤도에 들어간다. 즉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일본 발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워싱턴까지 가서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엔 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민 감정이 지금 많이 악화돼서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내각부 내각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작년에 57%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63% 기준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냐? 상호 경험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고 일본은 한국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대립이 전에는 정치적인 분야에 국한됐는데 비정치적인 분야,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인적 문화 교류까지 확산이 돼서 아주 악순환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과거사 문제가 전면으로 한일 관계에 대두되면서 현재와 미래를 등한시하고 더더욱 우리한테 아픈 사실은 뭐냐? 우리가 피해자고 일본이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큰 소리 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왜 그러냐?
과거사 현안 두 개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습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제 동원에 관해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1970년대 두 번, 2007, 8년에 한 번 해갖고 세 번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특별법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거는 일본의 기업이 책임이 있다가 나오니까 일본 정부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65년 협정을 위반하고 국제법을 위반한다. 국제사회에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하고 상호 신뢰가 줄어드니까 상대방이 중요한 것을 의도적으로 간과합니다. 일본의 방위백서 외교 청사에 한국은 늘 주변국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전략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호주, 동남아, 한국 순입니다. 전에는 한국, 호주, 동남아 순인데.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뭐 중국은 과대평가, 일본은 과소평가. 그게 우리 사회 현실 아닙니까? 예. 그 배경은 크게 보면 전후 세대가 이제는 양국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일 경제 격차가 해소됐습니다. 국교 정상화 때 약 9.3대 1입니다. 1인당 소득이. 지금 한국이 일본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국이 그동안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본을 따라잡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라든지 중국 부상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우파 민족주의, 좌파 민족주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한일 관계의 평형수 역할을 하던 한일 의원 연맹이라든지, 한일 친선협회라든지, 한일 협력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기구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외교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한국의 외교부, 일본의 외무성이 외교를 했다면 지금은 한국은 청와대나 용산, 일본은 관저입니다. 총리가 직접 잡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훨씬 더 커진 거죠. 네. 그리고 법과 정의에 대해서 한일 간의 인식 차이가 큽니다. 한국은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고, 일본은 악법도 법이다. 그거는 근대화에 있어서의 한일 간의 차이가 그러한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왔고 그것이 현안 문제, 과거사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한일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결국은 2023년 9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이 3개 합의를 만들어냅니다만 그 아주 결정적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한미일 관계가 재구축되는 그때까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2023년 하반기에 벌써 이제 한국은 총선 모드에 들어갔고 일본도 이 총리가 이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2024년엔 한국에서 이제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연말에 계엄 탄핵이 있고 일본은 기시다 총리에서 이시바 총리로 지금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적인 그 힘을 못 받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한국은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이니셔티브를 잡아가지고 강제동원에 관해서 결단을 내려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본의 호응이 약하다라는 불만이 있고 일본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환영하는데 이게 계속될 것이냐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재명 신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일단 첫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일본에 최근에 2번 다녀왔습니다만 얘기를 해보면 불안한 심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행동, 조치에 의해서 그런 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방침을 승계하는 걸로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발언을 보면 반일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게 흐트러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출범 당시에. 그런데 일본에서 2005년에 다케시마 인하를 제정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한일 관계가 그 뒤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특히 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입장 차이, 한국과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부족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 아까 말씀드린 무라야마 다마까지 이제 착실히 발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간나오토까지 잘 왔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과거사 사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한 거를 뒤엎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 엎드려 절받기 더 이상 저는 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간나오토 총리 담화를 일본이 좀더 잘 지켜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요 평화헌법 아래에서 지금 80년은 조금 안 되죠. 51년에 이제 일본 주권이 회복이 됐으니까 약 75년 동안 민주주의를 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 평화헌법의 제9조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해서 개헌을 하느냐 여론조사를 해보면 50% 이상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인구가 줄어서 일본은 모병제입니다. 우리와 달리.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군대를 유지할 만한 상황이 못 되고요. 지금 국방비, 방위비도 1%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제 2027년까지 2%로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5%까지 하라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 것 전체적으로 보면 군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언급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워낙 이 군사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일본의 노력까지도 군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일본 사회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잘 지켜보면 될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국력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낮게 평가를 합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근대화를 했고요. 지금 1970, 1968년부터 2010년까지 42년간 세계 2위 경제대국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해외에 약 3조 달러의 해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 상은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건축이야말로 종합예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의 소프트웨어는 강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본 사회가. 그렇지만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미 관계 플러스 알파에서 인도 태평양에서 다양한 외교적 시도를 통해서 일본의 그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정치인 아베가 있다고 해서 일본 사회 전체를 미워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베는 7년 8개월 제일 긴 총리를 했지만 일과성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웃 국민들, 전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국민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우리의 그 외교 안보 정책에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건 비판하고 싫어해도 맞지만 중국 국민들과 우리가 척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인과 사회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고요. 대미 관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일본이 중심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왜? 미국은 역의 세력입니다. 중국과 전략 경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위치가 뭐냐? 일본 열도입니다. 지도 놓고 딱 보면 압니다. 중국 대륙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게 어디냐? 일본 열도와 필리핀과 말라카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 대미 관계나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 독자적인 능력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일본보다 더 한국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은 현실과도 맞지 않고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더 손해입니다. 그건 뭐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성적표를 따져보면 우리가 훨씬 손해본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비굴하게 굴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현실 자체는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지 되죠. 크게 네 가지 한일 관계가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환기상 아까 말씀드린 복합 대전환기에서 한일이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상호 손실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동북아 불안정의 요인은 중국의 군사력,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 능력, 그리고 우리가 또 일본이 전후 경제 번영과 안보를 지탱해왔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트럼프 정부가 늘 가는 게 아닙니다. 4년 뒤면 3년 뒤면 이제 끝납니다. 트럼프 아류가 나오더라도 바뀔 겁니다.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국과 일본과 유럽과 호주 이런 나라들이 협력해서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것만이 한국은 살 길입니다. 한국은 무역국가고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통일하고 경제 생존을 하려면 세계로 나가야지 되고 그 세계로 나가는데 제일 좋은 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관계가 나쁘면 그걸 전혀 추구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총회에서 결의안 나옵니다만 거의 대부분 한국과 일본이 입장이 같습니다. 그만큼 같이 협력해서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고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데 한국, 일본 공통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전략 파트너입니다. 동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다른 점은 유럽은 나토가 있고 EU가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일중 저 완전히 지금 기능적인 분야에서 일부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이 이 전략 파트너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힘을 잡고 동남아, 인도와 함께 중국의 그 강대한 경제력, 군사력의 균형을 잡아줘야지 됩니다. 한일이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외교에 있을 때 제3국 외교관 만나면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냐? 너희들 자연스러운 전략 파트너인데 그렇게 싸워서 무슨 전략 파트너 역할 제대로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은 전략 파트너로서 발전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단국입니다. 북한 핵을 폐기해야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일본이 최소한도 러시아처럼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한일 관계 좋아야죠. 그리고 주변국이 축복을 해주지 않는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얻었던 교훈은 그겁니다. 주변국이 지지해줘야 합니다. 그럼 일본도 당연한 그 지역 국가이기 때문에 해야지 되고 실제로 일본이 아까 가지고 있는 3조 달러의 해외 자산 그리고 ADB 아시아개발은행 일본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북한 복구 자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 후 주요 국가의 경제 이득을 계산해 보면 일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일 협력을 하고 이제 한일 관계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했냐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회복 단계를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궤도를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고서 2012년 이전의 상태로 돌린 다음에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안정화 단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2단계, 3단계인데 제가 보기엔 강제동원 문제는 특별 입법을 해야 할 겁니다. 마침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런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대강 1000명이 소송 중인데 그중에 700명이 이기면 700억입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1000억 될 텐데 1000억 기업에서 기부금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즘 이 사회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돈 막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가 있고 돈이 지금 53억 원하고 약 100, 또 한국 정부가 매칭 펀드 한 100억이 있어 153억 남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일 간에 협의해서 해결을 꾀하면 되고요. 안정화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한일 관계가 크게 발전한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게이조 총리 간에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과 행동 계획을 마련해서 그거에 의해서 사실은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했고 한류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일본 내에 한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좋은 경험으로서 저는 앞으로 2035년, 2050년을 내다보는 어떤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면 한일 관계는 훨씬 더 탄탄해지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좀 균형적으로 해야지 되고 과거사 트랙과 협력 트랙을 동시에 굴려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현재와 미래의 협력으로 과거사를 치유한다라는 역발상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일본을 과소평가, 중국 과대평가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일본의 협력의 중요성을 좀 제대로 평가하고 일본은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 편중인데 좀 아시아와 좀 균형 있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는 협력에 의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스테이너빌리티, 즉 지속성이 있습니다. 뭐 제1한국인 법적지 사할련 한일 문제 전부 협력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남은 현안도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해야 한일 관계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전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역지사지하지 못하는 것이 나는 한일 관계의 저조의 큰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선진국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재판에도 해부해서 제3자적인 해결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되고요. 민관 협력 시대입니다. 퍼블릭 파트너십,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의 시대이기 때문에 민간과 관이 한일 양국에서 전부 이 협력을 하는 그러한 접근을 해야지 되고요. 요즘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좀 더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의 시민사회나 NGO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용적, 결과지향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천년 명분 많이 찾는데 뭐 마침 또 신정부는 실용주의 내세우고 있으니까 좀 더 결과를 내는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지금 35분,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그 AI 안창호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일 관계 그 파트너,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그 강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답변을 주셨는데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진리는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요. 사랑과 정성으로 감동시키는 것이요. 라는 대전제하에 네 가지의 큰 팩터로 쭉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하는 꼴이 될 것 같아가지고 곧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기 우리 그 대사님이 1시간 동안 좀 강의해 주신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시지 않았나. AI 그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성현 운영이사께서 그 질문 주셨습니다. 한일 간 관계 악화 중에도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계가 나빠도 저는 대화와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나빴던 게 대화 소통이 안 됐던 것이 큰 것이고, 물론 이제 감정이 상하다 보면 대화 소통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대화 소통의 기제를 제도화하는 작업을 한일 간에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과 프랑스가 네 번의 큰 전쟁을 20세기에 했습니다. 그 전쟁을 극복하고 지금 독일과 프랑스 관계는 엄청 가깝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 1963년에 체결한 엘리제 조약입니다. 그걸 통해서 대화와 소통, 접촉과 교류를 제도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몇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양국을 방문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고, 독일과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 1년에 두 번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일 간에도 그런 대화 소통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 두 번째가 뭐였죠? 그 일본 여행이 일본 여행. 그 일본 여행에 저는 아무래도 뭐 가면 교류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게 이해로 연결되는 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행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 좀 우리의 과거사를 좀 녹여서 하면은 좋은데 최근에 우리 박경리 작가의 토지가 일본어로 완역이 됐습니다. 전질이. 그래서 일본사에 이제 배포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 쉰들러스 리스트를 통해서 유태인들의 고통을 전 세계가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본 국민들이 쉽게 옛날 식민 지배가 잘못됐었구나. 지금 전 세대들은 모르거든요, 전혀. 우리가 말을 잃고 이름을 뺏기고 종교를 뺏겼었다는 얘기를 하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일본 젊은이들이.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 식민 지배가 나빴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질문지가 없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때는 그
가전 뭐 이런 쪽으로 세 개를 재패를 했고 아까 경제 2위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화에 실패해서 예,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떨어졌었지만 최근에 AI는 놓칠 수 없다 해서 AI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의 AI 기업들도 많이 일본으로 어, 진출하는 것 같고 그쪽에는 굉장히 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또 여러 가지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님이 보시는 일본의 향후 미래의 어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본이 사실 어, 기술에 이기고 마케팅에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에 관해서는 우리가 LED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일본이 처음에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제조업 빨리빨리 정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빠르니까 IT는요, 속도전입니다. 근데 일본은 다섯 개당 여섯 개당 결제 맡아야 이 사업이 성사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IT에서 우리한테 진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미일 반도체 협정에 의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뺏긴 거죠. 우리가 그 틈새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잡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IT 면에서 상당히 네, 우리가 앞선 저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디지타이제이션에서 뒤진 거를 반성하고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일본인들의 특성상 아날로그 특성이 강해요. 일본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그래서 그만큼 사회가 따라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이 지금 TSMC의 그 반도체 공장을 구마모토에 이제 유치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절반의 비용을 냅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요. 일본은 건설 기한이 엄청 걸립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늦은데 2년 만에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 경험한 가 가운데 가장 빠른 겁니다. 그만큼 일본도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진지하고 아주 그리고 미국의 인텔하고 손잡고 지금 AI에 들어가는 GPU인가요? GPU GPU. 생산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기초 기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시간 걸리는 거 잘합니다. 부품 소재 장치에 강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소재 장치에 강한 일본과 마케팅과 제조 능력에 강한 한국이 잘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좋은 윈윈 모델이 될 수 있고 사실 한국의 벤처 투자가들이요 일본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 벤처 투자가들의 그 빠른 행동력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뭐 라인이 우리 네이버가 가서 라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일 간에는 상당한 협력 잠재력이 있고 그걸 잘 활용해야 우리의 산업 경쟁력, 지금 제일 한국 경제의 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 성장 동력은 4차 산업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구 문제 있죠? 그리고 우리 월해발 되면서 그 일하는 패턴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4차 산업에 승부를 건다면 일본하고 협력해서 대만, 동남아, 인도와 협력을 해서 중동에 이렇게 해서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8시 44분이고 저희 일정표에 의하면 8시 45분에 강연이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분이 남았습니다. 1분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AI 안창호 선생님한테. 오늘 도산 아카데미에서는 한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강의 조찬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조찬에 참석해 주신 120여 명의 우리 회원들에게
선생님 경례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잘라가지고 중간만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인사드리요. 오늘 이른 새벽 나라와 결의 앞날을 생각하며 한일 관계를 논하고자 도산 아카데미의 조찬 강연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정신을 나는 깊이 경로하오. 여러분들은 단지 강연을 들은 것이 아니요 바로 역사의 새로운 아침을 여는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요. 나 도산이 평소 말하였소. 잠자는 사람이 깨어 일어나면 그때부터 새날이요. 사람이 각성하면 그때부터 새 시대요. 라고 시작하셔서 한참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만 제가 읽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곡히 당부하오.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는 늦은 때란 없고 조용한 봉사는 가장 깊은 울림을 지니요. 여러분의 학문과 덕성 그리고 실천이 이 결의를 이 동아시아를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하여 큰일에 쓰이기를 바라지 않소이다. 감사하오. 그리고 자랑스럽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그 유명한 한일 관계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하여 강의해 주신 신갑수 강사님께 큰 박수로 인사드립니다.